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14주 2차 시 질적 조사 연구의 이해와 적용에 관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4주 2차 시에서는 질적 조사의 연구 핵심 개념부터요. 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해 봅니다. 네, 본 강의는 사회복지조사론의 14주 2차 시수업으로 질적조사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연구의 핵심 방법론인 질적 연구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왜 질적 연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경험, 감정,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숫자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의 이야기를 지적 연구는 세밀하게 탐구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경험 이해, 프로그램 효과성 탐색, 정책 수요 파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적 연구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질적조사 연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질적조사 연구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양적 연구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시고요. 방법과 과정을 이제 설명하자면 질적조사 연구의 다양한 방법, 현상학적 방법, 근거 이론, 민족지학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연구 수행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교 분석 능력입니다. 질적조사 연구와 양적 조사 연구의 차이점을 목적, 방법, 표본, 분석 방식 등 다양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보고서 구성 및 작성인데요. 이 질적조사 보고서의 목적, 의, 양식,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실제 보고서 작성 시에 고려해야 할 윤리적이고 학문적인 사항들을 파악해 보는 데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 네 가지 크게 보셨고요. 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앞서 얘기한 학습 목표와 유사한데요. 질적 조사 연구 이해, 조사 보고서 작성, 평가 및 정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일부 질적 조사 연구의 이해인데요. 질적 연구의 개념, 방법론 연구 과정, 그리고 양적 연구의 비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봅니다. 질적조사 연구의 개념을 보시면요. 질적조사 연구, 퀄리터티브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비수치적,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치화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빈도나 수치가 아닌 현상의 본질, 의미, 맥락을 탐구하며 복잡한 사회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동기, 경험, 관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경험, 서비스 이용 동기, 사회적 낙인 이런 것들을 수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현상을 탐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 바로 이 질적 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핵심 특징 네 가지 보시면요. 탐색적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설을 생성하는 데 유용하고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현상을 발견해내는데 적합합니다. 귀납적입니다. 구체적인 관찰과 경험에서 출발하며 일반적으로 원리나 이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맥락 중심, 현상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환경과 맥락을 중요시하며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연구자 주관성, 연구자의 해석과 통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요. 연구자 자기 자신이 핵심적인 연구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질적 조사 연구의 주요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철학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5가지 주요 방법론을 살펴봅니다. 먼저 현상학, 특정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탐구하는 방법이고요. 이 경험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의 고독감 경험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 고독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어떤 어, 이 고독감에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여 의미를 찾아내느냐. 고독감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어휘,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근거 이론, grounded theory라고 해서요.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론을 구축해내는 방법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민족지향, 예, 특정 문화나 집단의 생활 방식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지향은 장기간의 참여 관찰을 통해서 문화의 의미를 서로 파악하고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죠. 내러티브 연구가 있는데요. 개인의 삶의 이야기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우리가 내러티브 이러면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와 정체성을 탐구해내는 것이죠.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 있는데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 사건,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전체론적인 분석을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복잡한 현상의 다양한 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사례 연구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질적조사 연구 과정이 되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선형적이기보다 순환적, 반복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에 6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각 단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연구 진행 중에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1단계 보실까요? 연구 문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탐색적이고 개방적인 연구 질문을 도출하고요. 무엇이, 어떻게, 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 적합하며 특정 가설보다는 현상에 대한 넓은 탐색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헌 고찰입니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 맥락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존 이론과 연구의 한계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존 이론을 맹목적 맹신 이런 것들로 채워진 다음에 새로운 연구를 발견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기존 이론을 보되 비판적으로 보고요. 그 연구의 한계점을 찾아서 그 한계점을 극복하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연구 설계입니다. 연구 방법에는 현상화, 근거 이론 등을 얘기 들었고요. 참여자 선정 기준과 방법에는 목적적 표집, 자료 수집 방법에는 면담 관찰이고요. 관찰, 면담 이런 것들 녹음과 함께 기록 동시에 할 수 있겠죠. IRB 승인 등 이 윤리적 절차도 포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자료 수집입니다. 심층 면담, 참여 관찰, 포커스 그룹. 이 포커스 그룹은 소그룹이 되겠죠. 인터뷰, 문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수치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집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5단계 자료 분석입니다. 주제별로 분석하고 다시 내용별로 분석, 내러티브 분석, 근거 이론적 코딩 등을 통해서 데이터에서 그 패턴과 의미를 도출해내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때 핵심 키워드나 반복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은 논문을 준비하신 분들 중에 이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서랍에 단어장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랍이 처음에 한 100개 있다가 이 서랍을 다시 중복되는 서랍으로 바꿔서 50개로 줄이고 40개로 줄이고 해서 이 본질적 의미를 찾아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면 참 곤란해요. 어떤 분들은 쉽다고 도전을 했다가 결국 질적 연구를 포기하고 다시 양적 연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6단계 결과 해석 및 보고입니다. 연구 결과를 이론적 맥락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적 조사 연구와 양적 조사 연구 비교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빈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구분해 보시면 질적 조사 연구와 양적 조사 연구의 목적. 질적 조사 연구는 현상의 깊이 있는 이해, 의미 탐색, 이론을 생성하고요. 양적 조사 연구는 현상의 측정, 관계를 규명, 가설 검증, 일반화. 그래서 사실 일반화하는 데는 양적 연구가 유리하고요. 질적조사 연구의 철학적 배경은 해석주의, 구성주의, 현상학적 관점을 들고요. 양적 조사는 실증주의, 객관주의적 관점, 객관성을 띈다. 자, 질적조사 연구는 귀납적이고 탐색적이고 개방적이고 맥락 중심의 접근 방식이란다면 양적 조사는 연역적이고 설명적이고 또 연관지적이다. 이게 인과관계적인 부분이 강하고요. 통제 중심이다. 네, 다음 질적조사 연구의 자료 유형은 비수치적이죠. 그래서 텍스트나 음성, 영상, 관찰 기록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 양적 조사는 수치적이라서 일단 통계, 측정가, 설문응답, 설문지만 잘 작성되어만 있어도 정확한 값을 얻는 데 유리하겠죠. 자, 질적조사 연구의 자료 수집에는 심층 면담, 참여 관찰, 포커스 그룹, 문서 분석이 있겠고요. 양적 조사는 설문조사, 실험, 기존 통계 자료 분석. 이 기존 통계 자료 분석은 앞서 배운 2차 자료가 되겠죠. 예, 그리고 표본을 볼까요? 질적 조사 연구의 표본, 소수여야 하고 목적적 표집,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해야 되고요. 양적 조사는 다수, 확률 표집, 대표성 확보. 다수라고 했는데요. 이 다수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더 신뢰나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보시고요. 다음 분석 방법, 질적 조사 연구는 해석, 주제 분석, 내용 분석, 내러티브 분석. 예, 양적은 역시 통계 분석, 빈도 분석, 평균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결과를 보시면 질적 조사 연구는 풍부한 설명, 맥락적 이해, 새로운 통찰과 이론이 적용되고요. 양적 조사 연구에는 일반화된 결과, 통계적 유의성, 예측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질적조사 연구의 신뢰성에는 구성원 검토, 삼각 검증, 감사 추적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양적 조사 연구의 신뢰성인 신뢰도 개수, 타당도 검증, 통계적 유의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연구에서는 두 방법론을 결합한 혼합 연구 방법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질적 연구로 그 이면의 의미를 탐구하는 방식 두 개 다 보겠다. 양적과 질적의 연구로 그 이면의 어떤 의미를 또 더 깊이 있게 탐구하겠다.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혼합 연구 방법이 하나를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일단 많이 들겠죠. 자, 그러나 신뢰성 확보에는 유리하다. 보실 수 있겠어요. 다음 제2부 조사 보고서 작성입니다. 역시 연구의 완성은 보고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사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를 보실까요? 조사 보고서의 목적, 연구 결과의 체계적 발표를 하고 공유하는 것이죠. 수행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학계 및 실무 현장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겠죠. 새로운 발견과 이론을 축적해서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요. 연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고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현 가능성이 있냐, 그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정책 결정이나 실천 현장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도대체를 왜 하느냐?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현장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거 어떤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겠죠. 어떤 근거냐? 바로 과학적 근거. evidence based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사 보고서의 의의는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다. 연구의 가치를 입증하고 후속 연구자들이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연구자 전문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연구자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동료 심사를 통해서도 검증 과정, 연구의 질이 얼마나 높느냐 이런 거 증명해 볼 수 있겠죠.
후속 연구의 자원이 됩니다. 잘 작성된 보고서는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참고 문헌, 연구 방법론, 미해결 과제 등이 또 다음 연구자에게 귀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만큼 가치가, 이 조사 보고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보고서의 양식과 문체에 있대요. 조사보고서의 양식은 보통 연구의 목적, 내용, 또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술 논문이냐, 정책 보고서냐, 현장 실천 보고서냐, 어떤 형식을 존재하는지 다음 세 부분을 보시면요. 앞부분, 프론트 매터 부분에는 제목, 요약, 보통 국문 초록, 이렇게 초록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abstract, 그다음 목차, 그림표, 목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body, 본문에서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결론 및 논의로 가고요. 참고 부분, 백매터 부분에 참고 문헌, 레퍼런스라고도 보통 표시를 하죠. 부록, 설문지, 면담 질문지, 이런 원시 데이터, 초기 어떤 사용한 데이터 등을 넣을 수 있고요. 또 보고서 문체와 원칙은요. 이렇게 문법적 정확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되겠죠. 이 독자가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고 간결하게 용어를 작성합니다. 객관적 전문적 용어가 있는데요. 개인적 이런 감정이나 주관적 표현을 배제하고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 용어, 표준어를 써야 되겠죠. 시제 일관성. 연구 방법과 결과는 과거 시제, 일반적 사실이나 이론은 현재 시제 이렇게 그때 그 시기에 맞는 시제와 문체를 객관적 전문적 용어로 이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사 보고서 구성인데요. 이제 프론트, 바디, 백 이렇게 나눠 드렸죠. 그래서 프론트 부분에는 제목, 요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바디에는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논의. 참고 부분에 역시 참고 문헌이 들어가고요. 부록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순서를 일반 조사 보고서 구성 또는 학술 논문 형식에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역시 논문 쓸 기회가 있다면 논문 한 편만 작성해 보시면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두 번째 작성은 수월하고 빠른 속도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사 보고서 내용 구성을 조금 상세히 들여다본다면요. 어, 앞부분에 제목, 타이틀 들어가겠죠? 여기 연구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반영합니다. 자, 요약 부분인데요. 연구의 핵심 내용을 1에서 2페이지 이내를 보통 요약하고요. 연구 목적, 방법, 주요 결과, 결론 순서로 구성이 되고 본문을 읽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글이어야 됩니다. 다음 서론인데요. 인트로덕션 됐죠.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 목적을 명확히 하고요. 또 연구 문제 또는 가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둡니다. 그래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되겠죠. 본론 및 결론 작성에서는 본론의 연구 방법이 제시돼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연구 설계, 참여자 선정 기준, 자료 수집 도구 및 절차, 분석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두 번째 본론에서는 연구 결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통계표, 그래프, 인용문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결과 섹션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을 최소화하고 사실적 기술에 집중합니다. 끝으로 결론 및 참고 문헌입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의미를 논의합니다. 연구의 제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제한점은 이제 부족한 점이죠. 뭔가 해결하지 못한 점,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밝혀두는 것이 좋고요.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합니다. 참고 문헌은 인용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사 보고서 작성 시 고려 사항인데요. 누가 읽는지 그 독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보고서를 읽을 대상, 전문가인가 실무자인가 정책 위반자인가 일반인인가 이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고서가 작성돼야 되고요.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전문 용어는 처음 등장할 경우 그 정의를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약어는 처음에 전체 표기를 변기하는 것이 좋고요. 윤리성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요. 사전 동의를 획득해 놓고 연구 결과의 정직한 보고 등 이 연구 윤리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표절과 중복 출판 이러한 것들은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 유지, 연구자의 주관된 이런 판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해야 되고요. 수집된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해서 사실 전달에 집중합니다. 일관성 유지입니다. 용어, 표기법, 시제, 인용 방식 등 전체 보고서에 걸쳐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시각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표, 그래프표, 사진, 도표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정보 전달력을 높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조사 보고서 작성 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문제 1번. 질적조사 연구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수치화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질적조사 연구는 면담, 심층 면담 특히 수치화할 수가 없죠. 문제 2번. 다음 중 질적조사 연구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문제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실적 조사는 방금 말씀드린 심층 면담이니까 설문조사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 2번은 C, 설문조사가 틀렸습니다. 문제 3번, 질적조사 연구 과정에서 연구 문제 설정 후에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단계는? 네, 자, 문헌 고찰이 되겠습니다. 세컨드 자료가 되겠는데요. 일단 연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단계입니다. 어떤 자료들일지 찾아보죠. 문제 4번 양적 조사 연구와 비교했을 때 질적 조사 연구의 표본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양적 조사 연구와 비교했을 때죠. 그래서 B. 소수를 대상으로 하여 목적적 표집을 사용한다. 양적 연구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수 대상의 질적 조사 연구와는 차별이 되겠죠. 다음 문제 5번 조사 보고서의 요약, abstract 부분에 포함될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이 프론트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D, 연구자의 개인적인 소감 및 경험? 네,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브스트랙트는 연구의 객관적인 내용, 목적, 방법, 결과, 결론 이러한 것들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요약에는 연구자의 개인적 소감, 경험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 6번. 조사 보고서의 본문 중에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단계에서 수행하는 주된 목적은? 네, 바로 B입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기존 지식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 연구 고찰은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존 연구의 차별성을 둬야 되고요.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조사보고서 작성 시 독자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정답은 A. 독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용어와 설명 방식을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 8번 조사 보고서의 참고 문헌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네, 맞습니다. 바로 A. 본문에서 직접 인용하거나 참고한 모든 자료가 바로 참고 문헌, 레퍼런스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학습 정리 내용에서는요, 보시면
실적조사 연구 개념, 연구과정 6단계, 조사보고서 구성, 주요 방법론, 양적 연구와의 차이, 보고서 작성 원칙 등 이러한 것들을 배우셨고요. 참고 문헌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4주차 3차 시 다음 주차에서는 우리가 배운 14주 1차 시와 2차 시에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복습하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차 시를 위해서는 14주 1차 시와 2차 시에 배운 핵심 개념을 미리 좀 정리해 보시고 14주 3차 시 수업에 동참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려운 과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